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데미안,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 카인. 다른 학생들도 나만큼이나 데미안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누구나가 그에게 이상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나는 데미안에게서 들은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짓거리지 않았다. 이방인과 같은 이 편입생 주변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데미안이라는 인간을 아는 데 있어 빛을 던져주었을 것이고 그 인간성에 합당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라는 맨 처음에 퍼진 소문뿐이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 일이 없고 아들인 데미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모자가 유태인이라고 떠벌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쩌면 회교도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막스 데미안의 주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그의 학급에서 제일 힘센 녀석이 싸움을 걸었지만 그는 상대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를 보였기 때문에 몸집은 크지만 힘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신이 나서 덤벼들었다가 호되게 혼이 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싸움판을 목격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데미안은 상대방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움켜쥔 것뿐 주먹질 한번 안 했는데도 힘자랑을 하면서 싸움을 건 그놈은 맥을 못 주고 쩔쩔매다가 달아나 버린 후 며칠 동안은 양쪽 팔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데미안에게 맞섰던 그 소년이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소문과 구구한 억측이 꼬리를 물었다. 모두가 흥분과 놀라움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였다. 얼마 동안은 모두 그 정도로 만족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소문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퍼졌다. 데미안이 어떤 여자아이와 보통 사이가 넘는 정도로 사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란츠 크로머와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크로머와 만나기만 하면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2, 3일 동안 휘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도 간혹 있었지만 크로머의 마술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프란츠 크로머.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뒤를 따라다녔고 꿈속에서까지도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 환상의 세계나 꿈속에서는 말도 못할 박해를 받았던 것이다. 나는 꿈속에선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남달리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현실보다 꿈속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꿈속의 환영에 시달려 체력이나 기력은 약할 대로 약해져 갔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주 꾼 꿈은 크로모가 심심풀이처럼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놓고는 내 등에 올라타서 말을 몰고 가는 장난을 하는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 것은 도둑질을 시키는 일이었다. 나는 언제나 도둑질을 하는 꿈을 꾸다가 눈을 뜨곤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면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크로모가 시킨 것은 도둑질 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섭고 소름이 끼쳤던 것은 내 아버지를 죽이라고 하는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시퍼런 칼을 들고 아버지한테 덤벼든 꿈이었다. 크로모는 단검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길가 가로수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이윽고 어떤 사람이 다가오자 그는 나를 그쪽으로 떠밀면서 저놈을 찔러 죽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버지였다. 거기서 꿈이 깼다. 크로모의 마술에 걸려있던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간혹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막스 데미안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데미안이 내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이상하게도 꿈속에서였다. 나는 다시 난폭한 짓을 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등에 올라타는 것이 프란츠 크로모가 아니라 막스 데미안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점인데 상대방이 크로모였을 때는 고통과 치욕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의 힘을 다해서 반항했고 그러다 지치면 이를 악물고 그 고역을 참아냈지만 나를 괴롭히는 상대가 데미안으로 바뀌고부터는 그것이 조금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고역을 당하는 것이 즐거움인지 슬픔인지조차 분간을 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다. 이런 꿈을 2번 꾸고는 상대가 다시 크로모로 바뀌었다. 꿈에서 체험한 것과 현실에서 체험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어려운 일, 아니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프란츠 크로모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갚아가던 1마르크 35페니의 빚을 완전히 청산한 뒤에도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점점 깊이 그 마술의 소나기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빚을 갚은 돈이 모두 훔쳐낸 것임을 알고 있던 크로모는 거미줄에 친친 감겨있는 파리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본격적으로 도둑질을 시키려고 들었다. 그는 툭하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런 위협을 받을 때마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쌓여 골머리를 앓았지만 거기에서 받은 고통보다도 왜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아버지한테 털어놓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더 가슴을 찔렀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돌리고 후회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또 언제나 후회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때로는 누구의 잘못이건 동기가 어떻게 되었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었다고 체념하기도 했다. 운명의 저주를 받은 탓이라고도 생각했다. 이런 일로 해서 내 양치는 적지 않게 속을 태웠으리라 생각된다. 악령의 마술에 걸려 나는 그처럼 즐거웠던 공동생활, 잃었던 낙원을 되찾았을 때와 같은 감회를 느끼기까지 했던 밝은 세계의 가정생활을 외면하게 되었다. 내겐 어울리지 않는 생활이었다. 나는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괄시를 받았다. 특히 어머니가 더했다.
어머니는 나를 악당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병신 취급을 했다. 내가 그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은 나를 대하는 두 누나의 태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누나들은 나를 금이 간 접시라도 만지는 것처럼 소중히 다루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태도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악령의 마술에 걸려 있거나 운명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나를 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어쨌든 나라는 인간이 악의 본거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종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제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감격했다. 참다운 마음으로 참회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낙원을 동경하는 것과도 같은 욕구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때도 있었으나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빈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 고백을 들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로하고 동정은 해주겠지만 나라는 인간을 이해해 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어떠니 해도 이 사건 전체가 운명의 장난에 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단순하고도 일시적인 탈선행위 정도로 간주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서 내 불행은 완전히 형태를 갖추고 밀어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11살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어쩌면 이렇게도 섬세한 감각과 깊은 상상력이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과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개념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체험 자체도 없는 줄 안다. 내가 이처럼 깊은 고뇌 속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예는 내 생애를 통해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나는 프란츠 크로모로부터 부르크 광장으로 나오라는 호출을 받았다. 거역할 수 없는 박해자의 명령이라 비가 오건 뭐가 오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광장으로 간 나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나무 밑에 서서 크로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내 호주머니에는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과자가 2개 들어있었다.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래서 돈 대신 과자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일단 만난 이상은 무엇이건 그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이 그 무게에 못 이겨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잎들을 발로 끌어모아 질끈질끈 밟으면서 내 악령을 기다렸지만 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광장 모퉁이나 발걸음이 뜸한 뒷골목에서 이렇게 몇 시간이고 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은 수없이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별로 지겨운 줄을 모를 만큼 예사가 되어 있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그것이 불운이건 행운이건 남의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의 길을 걷는 것처럼 나는 크로모라는 절대자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
크로모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날은 그다지 성가시게 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내 옆구리를 주먹으로 2번 쥐어받고는 과자를 빼앗더니 담배를 한 대 줄 테니 피워보겠느냐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크로모는 여느 때보다는 기분이 썩 좋아 보였다. 참, 잊어버릴 뻔했다. 그는 과자를 씹으면서 발길을 돌리다 말고 되돌아서서 말했다. 다음에 올 땐 네 누나를 데리고 와. 나이 많은 쪽 말이야. 이름이 뭐라더라?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청하게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다. 하지만 크로모, 그건 무리한 부탁이야. 난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누나도 오지 않을 거야. 이건 반드시 어떤 책략을 꾸미기 위해 구실을 붙여보는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의 상투수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나를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 목을 죄었던 소나기의 힘을 천천히 풀면서 어떤 거래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얼마간의 돈을 주든가 돈이 없으면 다른 물건이라도 주고 악마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했다. 그의 상투수단에 변조가 생긴 것이다. 그럴 수 없다고 내가 거절을 해도 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둬야 할 점이 있어. 난 네 누나와 친해지고 싶어졌다.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기회가 생기겠지. 가령 이런 방법도 있지.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고 산책이나 하자고 하고 거기로 데리고 나오란 말이다.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처럼 거기에 끼어들 테니 말이다. 내일 만나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하지. 내일 휘파람을 불 테니까 빨리 나와. 그가 돌아갔을 때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그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나이가 좀 들면 어떤 비밀에 가까운 금지된 일을 서로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던 것이다. 크로모는 그런 짓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망측한 일이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단연코 거절해야 한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그 뒤에 돌아올 크로모의 보복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처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래도 내 말을 못 듣겠어 하는 크로모의 잔인한 목소리가 가슴을 재어들게 했다. 불안과 절망에 쌓여 나는 2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부르크 광장을 가로질러 힘없이 걸음을 옮겼다.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노예 생활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나직하면서도 기운찬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흠칫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더니 어깨를 붙잡았다.
그것은 우악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난 누구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더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막스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내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그때처럼 어른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다. 내 위치보다 한층 높은 곳에 서서 내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런 일로 놀란 데서야 어디 사내값을 하겠나. 말투는 더욱 어른스러웠다. 부드럽고도 무게가 있는 어조였다. 그렇지만 난 정말 놀랐는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란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겁을 내다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이상해지고 호기심이 구름처럼 끓어오르는 법이야. 이 아이는 반드시 무슨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 하고 상상할 수도 있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걱정의 씨가 붙어 다니니까 말이야.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은 분명히 겁쟁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어때? 그렇지? 물론 영웅의 기질을 타고난 것도 아니야. 너는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아마 무서운 사람, 내게 겁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야. 누구를 무서워하지? 설마 이 데미안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역시 그렇군. 그런데 누구지? 너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모르겠어. 그런 말 듣기 싫어. 그는 내 옆에 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흘끔흘끔 쳐다봤다. 가령 말이다. 내가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는 듯한 그의 시선을 온몸에 느꼈다. 나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말인데 난 너를 이용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아주 유쾌한 실험이야. 너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잘 들어봐. 난 독심술이라는 것을 간혹 써보고 있어. 마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하게 보이지. 여러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나는 너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 동시에 흥미도 느끼고 있지. 그러니까 호감이나 흥미의 대상인 네 마음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진 셈이지. 실험의 제1단계는 이미 끝났어. 너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제1단계의 실험이야. 너는 언제나 불안을 안고 가슴을 죄고 있어. 이것은 너가 무서워하는 어떤 물건이 있거나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왜 그렇게 됐는가?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 우리 인간은 원래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공포나 불안의 대상이 있으면 그런 생활 속에 몸을 담기가 어렵지. 잘 들어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억압당하고 있다는 증거야. 가령 너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할 경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눌려서 살게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누가 내 가슴을 부젓가락으로 휘저은 것 같은 충동을 느껴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데미안의 얼굴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점잖고 영리해 보였으며 호감을 느끼게 했으나 부드러운 표정은 조금도 없었다.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인상을 주는 어른의 얼굴 같았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 동정은 하지만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알겠지? 그는 다시 물었다. 다짐을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독심술이라는 것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 보이지만 극히 당연한 일이야. 가령 예를 들면 언젠가 내게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도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어. 이건 다른 얘기지만 너가 간혹 내 꿈을 꾼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놈들은 되게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바보지만 너는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도 좋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가끔 얘기를 나누고 싶어. 너도 싫진 않겠지? 응,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데미안은 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유쾌한 실험이나 계속하자.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소년 S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제3자에게 비밀의 열쇠가 지어져 있다는 것, 그 비밀이 탄로나면 소년 S의 처지가 몹시 곤란해진다는 것. 어때? 내 독심술이 빗나간 건 아니지? 나는 이미 그의 영향력에 굴종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꿈속에서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귀에 담으며 무조건 수긍하는 몸짓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그 목소리가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음성. 나 자신보다도 나라는 인간을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음성이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있게 두드렸다. 그럼 딱 들어맞은 셈이군. 나도 그러려니 생각했지.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아까 광장 모퉁이에 있던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다시 놀랐다. 내 가슴의 비밀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두 팔을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 쳤지만 좀처럼 헤어날 것 같지가 않았다. 그 애라니? 부르크 광장엔 아무도 없었어. 나 혼자 나무 밑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걸. 데미안은 웃었다. 시침이 떼지 말고 내 독심술에 실험물이 돼 있다는 걸 잊은 모양이군. 그의 이름이 뭐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나는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됐어. 너는 나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데미안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너하고 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지만 프란츠 크로모란 놈은 악당이야.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지? 응, 그래. 나는 불안의 그늘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면서 말했다. 그놈은 악당이야. 사탄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놈이 알면 큰일이야. 악당보다 더 무서운 놈으로 둔갑해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 내 입장이 아주 곤란해져. 넌 그놈을 알고 있어? 그놈도 너를 아니? 뭘 그리 겁을 내. 무서워할 건 조금도 없어. 그놈은 나를 몰라. 나도 그놈을 모르고. 지금은 서로 모르지만 앞으로 사귀어 봐야겠어. 일반 소학교에 다니니? 응. 몇 학년이지? 5학년. 그놈을 만나더라도 내 얘기는 하지 마. 아무 얘기도. 걱정하지 말래도. 그 애한테 네 얘기는 할 필요가 어디 있겠니?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런데 프란츠란 놈의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래? 어때? 그럴 생각은 없니? 미안해, 데미안. 용서해줘. 난 그놈 얘기라면 생각조차 하기 싫어. 그는 잠시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유감인데 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실험을 좀 더 계속하고 싶지만 너를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너는 정말 그놈이 그렇게 무섭니? 그런 부질없는 공포심은 버려야 해. 그렇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 알았지? 하긴 그래.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누가 공포심을 갖고 싶어서 갔나? 아마 너는 모르겠지만 너가 짐작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는 네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이건 아까 실험한 독심술의 1단계의 결과로 보아도 알만하지. 그놈한테 빚진 거라도 있니?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야. 그보다 더... 아니야, 난 말을 못하겠어. 아무래도 말이 안 나와. 그놈한테 진 빚을 갚을 만큼 너에게 돈을 주면 될 게 아니야. 그만한 돈은 나한테 있어. 그것으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프란츠 얘기는 그만해, 제발. 부탁이야. 빚만 갚아가지고도 안 돼. 아니, 그것도 아니야. 난 정말 말을 못하겠어. 그놈이 알면 난 큰일 난단 말이야. 걱정 마, 싱클레어. 지금 말 못하겠다는 걸 언젠가는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그게 너의 비밀인 모양이구나. 나한테 털어놔봐. 나쁘지는 않을 테니. 털어놓다니. 안 돼. 안 돼. 나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하기야, 네 마음에 달렸지만 말이야. 너를 괴로움에서 건져주려는 내 성의가 무시되는 것도 고마운 일은 못 되지. 안 그래? 독심술로 너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보다 직접 네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싶어. 난 크로모와 같은 악당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좋아. 설마 나를 그 악당과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야?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왔어. S라는 소녀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말이야.
어쨌든 나는 크로모처럼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내 말을 믿어서 손해될 건 조금도 없어. 나를 믿어봐.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도 얼마쯤은 침착해질 수가 있었다. 침묵의 덕분인 것 같았다. 그러나 데미안이 어떤 방법으로 내 비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만 가야겠소. 데미안은 레인코트에 깃을 세우면서 말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싱클레어. 너는 그놈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돼. 그놈이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너가 그런 결심을 갖는다면 너를 존경하지. 힘이 모자라면 도와줄 수도 있어. 나는 다시 불안해졌다. 이놈의 불안은 왜 이렇게도 자꾸 찾아오는가? 갑자기 카인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음산한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 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자, 그만. 이제 그만. 막스 데미안은 웃으면서 말했다. 빨리 집에 가봐. 반드시 좋은 방법이 생각날 거야. 때려 죽이는 게 제일 간단하지.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최상책이거든. 다시 말하지만 너는 크로모하고 모든 관계를 끊지 않은 이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 놈은. 알겠지? 집 앞에 당도하니 먼 길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크로모와 나 사이에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래의 것, 미래의 행복 같은 것이 끼어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외톨박이가 아니었다. 이때 비로소 나는 비밀을 안고 살아온 지난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고 고독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러자 곧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생각했던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참여하면 마음은 편안해지겠지만 완전히 구제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거의 참회가 끝난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다만 내 참회를 들을 사람이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가족 이외의 남자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누구 앞에서 참회를 하건 나는 구제의 예감이 강렬한 한기처럼 내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이 멀리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불안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적을 상대로 장구한 시일에 걸쳐 무서운 투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완전히 비밀 속에 숨겨놓고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매일처럼 들려오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뚝 끊겼다. 하루, 이틀, 사흘, 벌써 일주일째나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악마가 앞으로 내 집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감히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나는 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내 마음의 자세였다.
새로운 자유에 반신반의했던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가 일주일 동안이나 끊어졌다는 사실조차 믿을 만한 자신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프란츠 크로모가 나타날 때까지의 문제였다. 나는 자일러가의 뒷골목에서 크로모와 마주쳤다. 그는 내 모습을 보자 흠칫 놀란 것처럼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발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찡그린 얼굴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순간이었다. 내 적이, 무서운 내 박해자가 나를 보고 달아나 버린 것이다. 내 사탄이 나를 무서워한 것이다. 기쁨과 놀라움이 내 온몸을 뒤흔들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간만이야, 데미안. 별일 없었어, 싱클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얘기나 좀 들어볼까 하고. 크로모 그 녀석, 이젠 너를 괴롭히지 않지? 너가 그놈을 혼내줬어?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줘.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놈은 아주 꺼져버렸어. 그거 잘 됐군. 만약 다시 나타나면 아마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워낙 뻔뻔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해. 데미안을 잊어버렸어?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럼 너가 그놈을 두들겨 패줬니? 이거 정말 고마워 데미안. 아니 때리진 않았어. 몇 마디 얘기로 버릇을 고쳐줬지. 앞으로 싱클레어를 못살게 굴면 좋지 않을 테니 조심하라고 타일렀을 뿐이야. 이야, 정말 멋있구나. 그런데 데미안, 돈 같은 걸 주지는 않았지?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 천만에. 그런 방법은 이미 너가 시험해 보았을 텐데. 나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크로모를 응징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지만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곁을 떠나버렸다. 나는 전부터 그에게 느껴오던 감정으로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것은 감사함과 놀라움, 불안, 호감과 내면적인 저항 등이 기묘하게 뒤엉킨 감정이었다. 나는 며칠 후에 그를 또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야기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깊은 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생각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대체가 감사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덕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어른은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릇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막스 데미안에게 배은망덕한 행위와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이러한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행위나 태도를 추호도 후회한 적은 없다. 만약 그때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한평생 고욕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확신하고 있는 바이다. 그 당시 나는
크롬으로부터의 해방을 내 젊은 날의 최대의 체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해방시켜준 사람은 자기가 갖다 준 기적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나를 외면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내게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기묘한 것은 내가 나타낸 호기심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데미안이 내게 암시해준 여러 가지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왜 그랬을까? 카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독심술도 알고 싶다는 갖가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해서 누를 수가 있었을까? 호기심을 억제하고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던 내가 아니었던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엄연하다. 나는 악마의 사슬에서 풀려 나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밝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미 나는 불안의 발작이나 공포의 엄습에서 벗어나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의 고동 소리도 내 고막을 두드리지 않게 되었다. 나를 속박했던 마법사의 쇠사슬은 토막토막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었다. 전과 같은 라틴어 학교의 학생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내 본능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전의 균형과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그 공포와 위험에서 나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내 죄와 불안에 찬 사건 전체가 놀라운 속도로 내 기억에서 사라져 아무런 흔적도 인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한편 나를 구해준 데미안을 그러한 악의 사건과 함께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쓴 일도 현재의 나로서는 이해가 가능한 일이다. 저주와 한탄의 계곡에서 프란츠 크로모라는 악마의 노예가 되어 험한 가시밭길을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나는 상처 입은 영혼의 충동으로 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 안녕과 행복이 가득 차 있는 이전의 세계로 도망쳐 나왔다. 나는 다시 문을 열어준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 곁으로, 순결한 향기 속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아벨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막스 데미안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를 영원히 향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악의 소굴로 다시 끌려갈 걱정도 없어졌을 때 나는 오래전부터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에 옮겼다. 참여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에게 쭈그러진 입으로 장난감 돈을 삼키고 있는 저금통을 보였다. 그리고 박해자의 악행과 내가 겪은 고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쭈그러진 저금통과 그전과는 표정이 달라진 내 눈을 보고 역시 그전과는 어감이 달라진 내 목소리를 듣고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과 내가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탕한 아들의 귀가를 축하하는 의식에 참석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고 여러 가지 질문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양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된 셈이었다. 모두가 멋있고 아름다웠다.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융합하여 새로운 조화가 이룩된 것이다. 나는 참다운 정열을 안고 그 조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양친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얻게 된 것을 나는 얼마나 만족스럽게 여겼는지 모른다. 만족해도 끝이 없었다. 곧 나는 한 가정의 기공자가 되었다. 그리고 양친과 누나들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소년이 되었다. 누나들과도 자주 어울려 재밌게 놀았고, 기도를 올릴 때는 구제받은 자의 기쁨과 회개한 자의 정성을 다하여 옛날에 부르던 그리운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그것은 모두 내 진심이었다. 허식이나 기만은 이미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일부러 빨리 잊으려고 한 이유를 여기서부터 설명해야겠다. 참회를 한다면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참회는 그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인 것이 못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보람있고 근원적인 성장을 갖다주는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그 무렵에 나는 밝은 세계, 잃었던 낙원에 들러붙어 있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뻗고 있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세계에서 떠밀려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다. 막스 데미안은 그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프란츠 크로머가 걷는 길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밝은 세계에는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이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 한 데미안도 나를 악의 길로 끌어들이려는 유혹자임에도 틀림없었고, 그 악의 길이 어두운 제2의 세계로 통하는 이상 데미안은 프란츠 크로머와 같은 인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어두운 제2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어두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이야기는 딱 덮어두어야겠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벨이 된 지금, 어떻게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예찬하는 자들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표면에 부각된 외형적인 사정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내면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내가 프란츠 크로머와 악마의 마수로부터 구출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길로 돌아가려다 발을 헛디딘 셈이었다. 그러나 친절한 손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는 나를 인간의 길로 인도해주자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어머니의 품속으로 신앙심 깊은 어린이의 세계로 뛰어든 것이다. 나는 일부러 나이보다 더 어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리광도 부리고 개구쟁이 짓도 했다.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나는 다시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했다.
나 혼자서는 움직일 능력도 없었고 방향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양심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작정을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택해 주는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 유일한 세계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옛날의 밝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을 의지하고 데미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것이다. 내가 데미안에게 의지할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그의 기묘한 사고방식에 불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상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불신보다는 불안이 더 큰 이유가 되어 있었다. 만약 데미안에게 의지했더라면 내 양친의 경우보다도 내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격려와 경고, 모멸, 야유 등으로 나를 좀 더 독립된 인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야 겨우 나는 모든 것을 깨닫고 뉘우칠 수가 있게 되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통렬하게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을 걸으려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뒤 그 의문을 풀어보려는 호기심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카인이 아벨보다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한 해석은 별로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설명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그러한 견해는 원시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여러 종파에 의해 설명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카인파도 있었다. 물론 그런 개변적인 해석은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이단적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카인의 행위가 정당하고 아벨이 그릇된 인간이라고 할 경우 당연한 결론으로서 신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성서의 하느님은 절대적 존재인 유일신이 아니라 허위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된다. 카인파들의 설명은 그러한 개변을 줄거리로 한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설교도 하고 선교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단적 설교는 우주에서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종교와 신앙에 대해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그런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단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해라.